인천공항국제선 도착층.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버렸다. 박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집에 잘 가. 준영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따라갔다. 아빠, 이제 안녕.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주위의 소음,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안내 방송, 모든 것이 멀어졌다. 남은 건 그들의 뒷모습뿐이었다. 지은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있었고 준영이는 이어폰을 꽂은 채 엄마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때 48살이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여자와 내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렸다. 지은이 새 남자와 함께 떠나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이미 서울에 있는 그 남자의 차가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공항에 내려놓고 그대로 새 삶으로 들어갔다. 내가 택시비조차 없는 걸 알면서도. 집에 어떻게 가냐고? 그들은 웃었다. 지은은 택시 타면 되지라고 했고 준영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는 지갑을 열었다. 카드는 이미 정지됐고 현금은 8,000원뿐이었다. 공항 리무진조차 탈 수 없는 돈 그들은 그걸 알았다. 알면서도 갔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다. 운전기사가 불쌍해서 공항에서 서울까지 반값으로 태워줬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었다. 가구 반은 사라졌고 내 옷까지 몇 벌만 남아 있었다.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이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그녀가 이미 새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게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재산 분할에서 내가 거의 다 양보했다. 준영이 양육권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라고. 그런데 그날 공항에서 준영이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자빠라고 했고 그마저도 작별 인사였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됐다. 지은의 미소, 준영이의 무표정. 그들이 나를 버린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잘렸고 돈이 없었고 새 남자 이상호는 대기업 임원의 강남 빌딩 2채였다. 선택은 명확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야근하고 주말 출장 다니고 돈 모아서 강남 아파트 사고 준영이 사교육비 대느라 내 인생을 깎아먹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 그날부터 나는 말이 없어졌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옛 친구들에게도 그냥 조용히 살았다. 누가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만 했다. 속으로는 아무 생각도 안 했다. 아니, 생각을 멈췄다.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용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바로 송금했다. 50만 원의 답장은 없었다. 지은에게도 연락이 왔다. 준영이 등록금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또 보냈다. 300만 원 그들은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아직도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돈을 주는 한 나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그 사실이 역겹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빈집을 청소하고 슈퍼에서 컵라면 사 먹고 밤에 창밖만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은 여전했다. 불이 켜진 아파트들, 차들로 가득한 도로. 그 안에서 나는 혼자였다. 지은과 이상호는 강남 타워 팰리스로 이사갔다. 준영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으로 알았다. 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 여행, 일본 여행, 유럽 여행.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판 돈으로 그들은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 계정들을 팔로우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검색했다. 준영이 새아빠 최고라고 쓴 캡션을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상호는 50대 초반, 잘생기고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내게는 없던 모든 걸 가진 사람. 지은이 그를 선택한 건 당연했다. 나는 처음엔 분노했다. 밤새 술을 마시고 벽을 쳤다. 손이 부러질 뻔했다. 하지만 분노는 곧 무기력으로 바뀌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법적으로도 이미 끝난 일이었다. 재산 분할 합의서에 도장 찍은 건 나였다. 양육권도 포기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참았다.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부모님께도 잘 지낸다고만 했다. 어머니는 준영이 얼굴 좀 보자고 하셨지만 나는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상호의 회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터졌다는 소식이었다. 건설사라서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 아직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그날부터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내가 그 회사에서 15년 일했던 곳이었다. 이상호가 임원으로 올라오기 전부터 나는 그 시스템을 알았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서류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나는 퇴사하면서 일부 자료를 백업해뒀다. 그땐 그냥 습관이었다. 이제 그게 무기가 됐다. 나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이상호의 일상을 관찰했다. SNS, 회사 홈페이지, 지인들 통해.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외도는 지은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뇌물도 마찬가지. 직접 받지 않고 1,000명의 계좌나 협력업체를 통해 돌렸다. 나는 그 패턴을 분석했다. 밤마다 노트에 적었다. 누구와 밥을 먹는지, 어디로 출장 가는지. 준영이 학교 행사에 이상호가 나타난 사진도 캡처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정말로. 나는 그 행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함이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6개월을 준비했다.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다. 내가 잃은 걸 생각할 때마다 멈췄다. 준영이 얼굴이 떠오르면 손이 떨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멈추면 내가 그 공항에서 버림받은 게 영원히 사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아주 작았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이상호 회사 협력업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다. 특정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상한 돈 흐름이 보인다는 내용. 첨부 파일은 내가 가진 자료 중 가장 약한 것 하나, 증거라기보단 힌트 수준. 그 직원은 바로 반응했다.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회사는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다. 이상호는 아직 몰랐다. 그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지 못했다. 나는 그 틈을 기다렸다. 두 번째는 지은에게 갔다. 나는 준영이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 비싼 노트북. 이상호가 사주지 않은 최신 모델. 카드에 적었다. 아빠가 준영이는 바로 감사 문자 보냈다. 지은은 불안해했다. 나를 차단했었는데 다시 연락이 닿은 게 싫었을 거다. 나는 그 불안을 키웠다. 가끔 준영이에게만 돈을 보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준영이는 처음엔 거절하다가 곧 받아들였다. 10대 소년이 비밀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거부할 리 없었다. 지은은 곧 눈치챘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왜 그런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준영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녀는 화를 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나는 웃었다. 나는 이미 끼어들어져 있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 통화 후 지은은 준영이 핸드폰을 검사했다. 준영이는 화를 냈다. 아빠가 준 돈인데 뭐 집안에 균열이 생겼다. 아주 작은 균열.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급히 나아가지 않았다. 회사 쪽도 서서히 흔들렸다. 내부 감사에서 이상호 라인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 직원을 희생양으로 내밀었다. 그 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아직 이상호 이름은 안 나왔지만 곧 나올 타이밍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뉴스 기사 스크랩하고 주식 변동 보고 지인들 통해 소문 들었다. 직접 관여한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끔 멈췄다. 준영이 어린 시절 사진을 봤다. 내가 업고 놀아준 사진. 그 애가 나를 버린 게 맞나 싶었다. 손이 떨렸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잊고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그 공항에서의 굴욕이 영원한 진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내가 약한 놈으로 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계속했다. 이상호가 처음으로 흔들린 건 검찰 소환이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참고인.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의 이름을 띄웠다. 대기업 임원, 수억대 뇌물 의혹 주가는 떨어졌고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지은은 불안해했다. 나에게 또 연락이 왔다. 민호 씨, 제발 그만해. 이상호 씨가 힘들어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뭘 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다. 준영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너네 새아빠 비리냐? 아이들 특유의 잔인함이었다. 준영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아빠,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도와줄까? 준영이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말 좀 해줘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너희 엄마한테 새아빠 잘 선택했다고 전해. 준영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이상호는 위기를 넘기려 했다. 부하 직원 둘을 더 자르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내가 보낸 마지막 자료가 결정타였다. 1,000명의 계좌 거래 내역.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했다. 이상호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가 구속된 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나듯. 이상호 재산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친정으로 갔다. 준영이도 따라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많이 취해서 거울을 봤다. 내 눈이 이상해 보였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상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움직였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제안했다. 합의하면 추가 자료 안 넘긴다. 그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미 모든 자료는 검찰에 갔다. 지은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이상호와 재산이 없어진 남자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다. 준영이는 방황했다. 학교를 때려치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다. 나는 준영이를 한 번 만났다. 카페에서. 애가 많이 여위었다. 아빠,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할 거 없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준영이는 울었다. 엄마가 강요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커피만 마셨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지웠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일이 끝났다. 이상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준영이는 검정고시를 봤다. 그들은 다시는 강남의 불빛 아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 빈 아파트에 산다. 청소하고 밥 먹고 창밖을 본다. 가끔 준영이가 연락한다. 돈을 달라고. 나는 보낸다. 조건 없이. 지은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 이상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나는 답지 않았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본다. 그 눈빛이 점점 더 낯설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강남의 불빛이 여전하다. 내가 이 모든 걸 한 게 맞나? 아니, 내가 아직 인간인가?